사회 속에 있는 그러한 성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유의 정신 또는 진보나 개혁의 정신 등으로 불린다. 하지만 개혁의 정신이 언제나 자유의 정신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개혁의 정신은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개혁을 이루고자 하고, 자유의 정신은 그런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부분적 및 일시적으로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개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하게 확실하고 영속적인 원천은 자유다. 자유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독립적인 개혁의 거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개혁의 거점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를 사랑하는 형태를 띠든 아니면 개혁을 사랑하는 형태를 띠든 진보의 원리는 관습의 전행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관습의 멍해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둘 간의 싸움이 인류 역사의 기조를 이룬다. 아니, 제대로 말하자면 이 세계의 많은 지역들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 관습의 독재가 완벽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양 전체에 해당된다. 거기에서는 관습이 모든 일을 결정한다. 관습에 부합하는 것이 정의이고 옳은 것이다. 권력에 도취된 폭군이라면 모를까. 아마도 관습에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안다. 그런 나라들에도 과거의 어느 한때에는 독창성이 존재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처음부터 인구가 많았고 학문이 융성했으며 수많은 생활의 기회들에 정통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어냈다. 그때의 그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들이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이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숲속에서 사냥하며 먹고 살았던 조상들을 둔 부족들의 후손들이었던 그들은 웅장한 궁전들과 화려한 사원들을 짓고 살게 되었지만, 관습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면서 자유와 진보는 끝이 났다. 인류 역사 속에서 민족들은 흥망성쇠를 겪게 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발전하여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다가 어느 때가 되면 진보와 성장이 멈춰서게 된다. 그렇다면 언제 멈춰서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민족 속에 개성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될 때다. 동양의 그런 나라들이 겪은 것과 비슷한 일이 유럽의 나라들에서 일어난다면 정확히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유럽의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는 관습의 독재는 동양의 나라들처럼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서 너무 튀는 것들은 배척하지만 모든 변화와 진보를 다 철저하게 가로막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고수했던 의상들을 이제 더 이상 입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입는 옷은 1년에 한두 번은 다른 옷으로 바뀐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패션의 변화는 아름다움이나 편리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향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름다움이나 편리함에 대한 어떤 생각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생겨났다가 얼마 후에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에 의해 동시에 폐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만이 아니라 진보를 추구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계들을 발명해내고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또다시 더 좋은 기계를 발명해내어 이전의 것을 버리고 더 발전된 것을 사용한다. 또한 정치와 교육과 도덕에서 진보를 위해 애쓴다. 물론 오늘날 도덕에 있어서의 진보라는 것은 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강제해서 우리와 똑같이 선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대중을 지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대의 사회와 대중이 반대하는 것은 발전이나 진보가 아니다. 도리어 오늘날 대중은 자신들이야말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고 자부한다. 대중이 반대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개성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서로 달라야만 자신의 부족함이나 다른 사람들의 뛰어남을 주목하게 되고, 서로의 장점들을 결합해서 개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다. 또한 한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다 똑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야만 경이로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경우 우리는 그런 생각이 한 사회를 지배할 때에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를 경고해주는 예를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한때 수많은 재능들, 심지어 어떤 점들에서는 지혜가 넘쳐났던 그런 나라였다. 그것은 초창기에 상당히 훌륭한 일련의 관습들이 그 나라에 만들어지는 아주 드문 행운이 주어진 덕분이었다. 그 관습들을 만들어낸 주역은 가장 개화된 유럽인들조차도 몇몇 단서들을 달기는 했지만, 현자들과 철학자들이
라고 지칭할 하다고도 여겼던 사람들이었다. 중국의 그런 현자들은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최고의 지혜를 익힐 수 있게 하고 그 지혜를 익힌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하여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었다. 중국이 이런 일을 해낸 민족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인간의 진보와 관련된 비밀을 알아낸 사람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여전히 이 세계의 선두에 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예상과는 반대로 그들은 정체되어 있다. 수천 년 동안이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스스로 진보해 나갈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보해 나가고자 한다면 외국인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오늘날 영국의 박애주의자들이 온 힘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일, 즉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의 동일한 도덕 원리와 규범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이루어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중국이다. 여론에 의한 오늘날의 통치 체제는 중국의 교육과 정치 제도가 조직적인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을 비조직적인 형태로 하고 있다. 아무리 유럽이 지난날의 고귀한 업적들을 이루어내었고 지금도 기독교 정신 위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루빨리 사람들의 개성이 이러한 멍해를 부수고 나와서 마음껏 활보할 수 있게 되지 않는다면 유럽이 중국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유럽의 경우 유럽이 중국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게 이제까지 지켜준 것은 무엇인가? 이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럽의 민족들이 제자리에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코 유럽의 민족들이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탁월함이 그들에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일 뿐이다. 개성과 문화의 두드러진 다양성이 바로 그 원인이다. 예전부터 유럽을 구성하는 개인들과 계층들과 민족들은 서로 극단적으로 달랐다. 그 개인들과 계층들과 민족들이 각자 서로 다르고 다양한 길들을 개척해서 각자가 가치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었다. 물론 각 시대에 서로 다른 길들을 간 사람들이 서로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고, 도리어 모든 사람이 하나의 길을 간다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특정한 길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했다. 하지만 각자가 가는 길을 저지하고 자신의 특정한 길을 강요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영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각자는 결국 자신만의 길을 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다. 아주 다양한 개인과 계층과 민족들이 서로 다른 아주 다양한 길들을 잡고 수많은 방향들로 뻗어나가 진보를 이루어 나간 오늘의 유럽을 있게 한 모든 것이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유럽의 나라들은 오늘의 그들을 있게 해준 그 자산을 이미 상당 부분 폐기해버리고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고자 하는 중국식 이상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토크빌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쓴 중요한 저작에서 오늘날의 프랑스인들이 지난 시대보다 훨씬 더 서로 비슷해졌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 말은 영국인들에게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 훔볼트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인용문에서 인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두 가지 조건은 자유와 환경의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달라야 인간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두 번째가 이 나라에서 날마다 감소하고 있다. 서로 다른 계층들과 개인들을 둘러싸고서 그들의 개성을 형성해 나가는 환경들이 날마다 점점 더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말이다. 다양성의 감소. 전에는 사회적 지위가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이웃들, 직업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갔다. 하지만 현재는 상당한 정도로 동일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이제 동일한 것들을 읽고 동일한 것을 들으며 동일한 것들을 보고 동일한 곳을 간다.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이나 염려하는 것들도 동일하다. 사람들은 동일한 권리들과 자유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도 동일하다. 사람들 간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 차이는 아직도 크지만 사람들 간에서 사라진 차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이러한 동질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 시대의 모든 정치적 변화들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은 높여주고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은 낮추는 경향을 작용하는 것이 그런 동질화를 촉진시킨다.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서 사람들이 동일한 교육 환경 속에서 동일한 사실들과 정서들을 접하게 된 것도 그런 동질화를 촉진시킨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접촉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주거를 신속하게 옮길 수 있게 된 것도 그런 동질화를 촉진시킨다. 상업과 제조업의 발달로 편리한 환경이 주는 이점들이 널리 확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온갖 목표, 심지어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서로 경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추세가 이제 더 이상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목표가 된 것도 그런 동질화를 촉진시킨다. 하지만 사람들 간의 전반적인 동질성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더 강력한 요인은 이 나라를 비롯한 여러 자유로운 나라들에게서 여론이 국가를 지배하는 힘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에는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특권들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보호막이인 그러한 특권에 힘입어서 대중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특권들이 점점 사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평준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도 자신의 고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면서 대중의 의지에 저항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현실 정치인들에게서 점점 더 사라졌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대중의 이론과 다른 것에 대한 그 어떤 지지적, 사회적 지지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대중이 수적인 우위를 내세워서 관찰하고자 하는 여론에 반대하여 대중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그 어떤 사회적인 세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개성과 다양성의 회복. 이 모든 요인들이 한데 결합되어서 개성에 대하여 거대한 규모의 적대적인 세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개성이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를 잘 보이지 않아서 상황이 아주 어렵다. 대중 가운데서 지식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성의 가치를 알게 되어서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들이 사회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이 보기에 사회를 더 나빠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람들이 다 똑같아서 개성이 말살되어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사회가 사람들을 강제해서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완성되지 않아서 아직은 빈 구석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개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일을 하기에 적절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모든 것은 그 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비슷해져야 한다는 이 사회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모든 사람의 삶이 하나의 정해지는 형태로 획일화된 후에 거기에 하고자 한다면 그 획일적인 삶의 형태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은 불경스럽고 비도덕적이며 심지어 본성을 거스리는 기괴한 짓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보지 않은 채로 한동안 살아가다 보면 아주 신속하게 다양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해 절대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한계는 어느 지점까지인가?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한은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는가? 인간의 삶 중에서 어디까지가 개인에게 속하고 어디부터가 사회에 속하는가? 인간의 삶 중에서 개인과 더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개인에게 속하고 사회와 더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사회에 속한다. 주로 개인의 이익과 관계가 있는 부분은 개인에게 속하고 주로 사회의 이익과 관계가 있는 부분은 사회에 속한다. 사회는 계약에 의거해서 창설된 것도 아니고 사회적 의무들을 도출해내기 위한 근거로 사회계약론을 상정하는 것도 탐탁지 않은 시도다. 하지만 사회의 보호를 받는 모든 사람은 그 혜택에 대해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련의 행위 규범을 지켜야 하는 것은 불가결이다. 그런 행위 규범을 구성하는 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자유를 위한 행동의 원칙. 첫 번째는 서로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명시적인 법규나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개개인의 권리로 인정된 특정한 이익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개개인은 사회나 그 구성원들을 어떤 침해나 해코지로부터 방어하는 데 중요한 가업들과 희생들 중에서 공평한 원리에 의거하여 정해진 자신의 몫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이런 의무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강력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행하게 만드는 것은 정당하다. 사회가 개인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을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 개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보장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들의 복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여론을 통해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은 정당하다. 어떤 사람의 행동 중에서 어느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즉시 사회는 그 사람의 행동에 판단하고 개입할 권한을 갖게 되고 거기에 개입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를 공론에 붙일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동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 그들은 모두 성인이고 평균적인 지능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이 원할 때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회가 그 행동에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아예 제기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행동들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개인에게 완벽한 자유가 주어져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전적으로 개개인에게 맡겨져야 한다. 누가 나의 이런 주장을 이기적인 무관심을 설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오해다. 다른 사람은, 사람은 서로의 삶이나 행동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옳게 행동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든, 그렇지 않든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의 이런 주장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동을 위해서 힘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과 행복을 극대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관심을 가지고 사실 없이 애쓰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은 문자 그대로 또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회초리로 때리고 채찍질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적인 응원하고 필요한 경우에 조언하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다. 나는 개인적인 덕목을 폄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만 사회적인 덕목이 개개인에게 덕목들보다 우선할 뿐이다. 그 이 두 종류의 덕목들을 똑같이 개발하는 것이 교육의 수임이다. 하지만 교육도 강제와 강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깨우쳐주고 설득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육기간이 끝난 후에는 오직 후자의 방법을 통해서, 즉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깨우쳐주는 형식으로 개인적인 동물을 길러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돕고 선을 선택하고 악을 피하도록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더 고귀한 능력들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그들의 감정과 목표가 어리석고 저속한 쪽이 아니라 지혜롭고 고상한 쪽을 점점 더 지향하도록 계속해서 서로를 자극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아무리 많은 사람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기에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할 권리는 없다. 자신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다. 인격적으로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가질 수 있는 관심은 당사자가 자기 자신에게 대해 갖고 있는 관심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다. 또한 사회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 갖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해 갖는 관심은 단편적이고 지극히 간접적이다. 반면에 아주 평범한 남자나 여자도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형편에 대해서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월등하게 잘한다. 하지만 사회가 개입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당사자의 이해 관계에만 관련이 있는 개개인의 판단과 계획을 좌지우지하고자 할 때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견제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집세들을 근거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전제들은 어떤 구체적인 개인에게 적용되었을 때에는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설령 그 전체들이 올바른 것이라고 해도 단지 제3자로서 밖에서 피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정과
사정과 형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전제들을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까지 얼마든지 잘못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그러한 부분은 각 개인의 개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으로 두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행동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오직 당사자와 관계자 관련된 행동들에서는 개인의 자발성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개인의 판단을 돕기 위해 그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말해주고 그 개인의 그 의지에 힘을 풀어넣어 주기 위해 이런저런 권면들을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 개인이어야 한다. 그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서 온갖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저질러진 잘못들로 인해 해악보다는 그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개인에게 강제했을 때의 해악이 훨씬 더 크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개별 당사자와만 관련이 있는 자질들이나 관점들에 대해서 그 어떤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어떤 사람이 오직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뛰어난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 본성의 완전한 이상을 훨씬 더 가까운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칭송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에 그런 자질들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정반대의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의 자질들 가운데에는 어리석고 우둔한 것, 그리고 저급하거나 부패한 취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러한 표현은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런 자질들을 보이는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싫어하거나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심지어 경멸하고 업신여기게 되기까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고 또한 잘못된 것이 또 아니다. 만일 사람의 그런 좋지 않은 자질들에 대해 그런 감정을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에게 어떤 불리하고 좋지 않은 결과들이 초래할지를 미리 경고해 주는 것을 그를 돕는 일이 된다. 실제로 오늘날 정중한 언행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자유롭게 그런 경고와 충고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그의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직하게 지적해 주거나 무례하다거나 주제 넘는다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개성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가 품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이나 의견에 따라서 행동할 권리가 있다. 예컨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반드시 어울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피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공공연히 밝히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람의 언행이 그와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를 경계해야 한다. 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도 우리의 권리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어쩌면 우리의 의무일 수도 있다. 그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충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그런 잘못된 잘못들에 대해서도 개인의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렇게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혹독한 계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제재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징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난 결과들이어야 한다. 경솔하고 고집스러우며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자제력이 부족해서 해로운 일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인간다운 감정과 지성은 내팽개치고 동물적인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좋지 않은 대접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하고 그런 대접에 대해 불평할 권리도 없다.
그런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들을 아주 뛰어나게 잘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좋은 평판과 호의를 얻게 되고 그의 그러한 입지가 아주 탄탄해서 그가 다른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해도 그런 평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은 침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만 관련이 있는 어떤 행동이나 성격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은 오직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좋지 않은 평판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일 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은 완전히 다루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은 규제된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정당한 권리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나 피해를 가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당한 방법이나 착취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 다른 사람이 해악을 입을 것을 알면서도 이기적인 동기에서 돕지 않는 것. 이런 행동들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들이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도덕적인 응징과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만이 아니라 그런 행동들을 초래하는 상황들도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것들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잔인함, 악한 본성,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반사회적이고 혐오스러운 감정인 시기심, 위선과 거짓,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화를 잘 내는 성마른 성격, 남이 조금만 심기를 불편하게 해도 적개심을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을 고압적으로 대하는 것을 즐기는 것, 자신의 목 이상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심보, 그리스어로 플레오넥시아, 다른 사람들을 폄하함으로써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우월의식,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는 이기주의적인 태도, 이런 성향들은 도덕적인 악덕들로서 도덕적으로 악하고 혐오스러운 개성을 만들어낸다. 앞에서 말한 오직 자기 자신과만 관계되는 결점들은 이런 행동들이나 성향들과는 다른 것들이다. 그러한 결점들은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것들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사악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이 그런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리석다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일 뿐이다. 따라서 오직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결점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또 그것을 소홀히 해서 자신의 결점들로 인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결점들은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른바 그러한 의무들은 사회적인 의무가 아니고 오직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되는 경우에만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심과 동시에 사회적인 의무가 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라는 표현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 또한 또는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또는 자신의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그런 말로 표현되는 의무들은 그 어떤 것도 인류의 복리를 위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멸시와 비난의 차이. 어떤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나타내 보이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비난과 권리를 받는 것은 단지 명목상으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일들에게 우리를 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일들에게 우리를 불쾌하게 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서 엄청난 차이를 초래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우리를 불쾌하게 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 행동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멀리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불편하게 해주는 것은 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든 벌을 이미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